재사용 로켓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 산업에 있어서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도 발사 단가 하락이라든지 혹은 산업적인 성장성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유지되고 있고, 내질이 없는 공간에서의 광통신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광통신은 빔포밍이라고 해서 좀 좁고 강하게 쏴주는 통신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광통신도 위성 간 통신이 많아지다 보니 좀 성장하고 있는 영역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투자 내일의 가치 머니가이드 포 영월도 시작합니다. 저는 강호석입니다. 최근 AI를 넘어서는 다음 산업으로 우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를 중심으로 재사용 로켓, 저궤도 위성까지 우주가 실제로 돈이 되는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주 산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투자의 관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우주 산업 관심 갖는 분들 많은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주목을 해야 되나요? 사실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게 최근 들어서 화두가 엄청 많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지난해 연말을 기준점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되면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언론에서도 이제 다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글로벌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예전부터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기업 중심의 성장세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 관심도가 좀 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생소한 영역이셨는데, 이게 지난해 연말에 스페이스X 상장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국내에서도 관련된 기업들, 우주산업 내의 카테고리에 묶여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투자자분들도 우주산업이라는 게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어떤 거지? 우주산업이 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이제 물음표를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들도 우주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산업의 성장성이 어디서 나오고, 그리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는 게 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 산업 이야기할 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씀들 많이 하세요. 우주 산업은 어느 정도 진화했다고 봐야 될까요? 잘 나가는 산업들을 보면 트리거가 있잖아요.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한 트리거는 챗GPT의 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챗GPT가 등장하면서 시장에서 이거 뭐지? 이거 엄청난 기술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리니어하게 시장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산업의 성장성까지 이제 부각을 받았었는데, 우주 산업에서도 이제 트리거를 2017년에 있는 재사용 로켓 발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재사용 로켓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주 산업에 있어서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술이 점차 보급이 되면서 산업 전반의 성장성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성장의 좀 초입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도 발사 단가 하락이라든지 혹은 산업적인 성장성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유지되고 있고, 또 재밌는 점은 이제 과거부터 최근까지의 어떤 그런 글로벌 리서치 기관들이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이제 맥킨지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기관들이 우주 산업에 대한 전망치를 계속 상향하고 있어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을 계속 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글로벌 기관지에서도 우주 산업의 어떤 전망치를 계속해서 상향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인 즉슨 시장의 예상보다 산업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이라고 하면 당장 떠오르는 건 로켓이긴 한데 밸류체인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우주 산업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될 만한 뼈대를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가장 중요한 게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주 로켓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누리호. 네. 그리고 1969년에 달에 갔던 세턴5, 아폴로 프로젝트 때 그 로켓 이름이 세턴5거든요. 그런 유명한 로켓들이 있어요. 근데 이 로켓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로켓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송입니다. 우리가 지구상에서도 먼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뭔가 운송수단을 탑승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뭐 비행기, 배, 기차, 이런 운송수단을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우주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주산업을 하려면 우주로 가야 됩니다. 우주로 가려면 운송수단이 필요해요. 그게 우주 로켓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로켓에 탑승되어서 우주로 가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주 로켓은 우주 수송이고,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로켓 배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 수송, 우주 로켓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우주 로켓이 우주 수송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가 탑승이 되느냐? 인공위성이 탑재가 되고 있어요. 위성 발사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로켓의 발사가 많아지면 위성 발사도 많아져야 되니까 위성을 많이 발사하려면 위성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시장은 인공위성 제조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위성을 많이 만들어서 우주 로켓에 탑재를 해서 발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위성들은 지구 궤도를 돌면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을 해요. 이제 역할들을 결국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위성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시장은 인공위성들이 지구 주변을 돌면서 이제 서비스를 주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지상에서 결국엔 서비스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해요. 뭐 안테나라든지 그런 지상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 네 번째 영역이 지상 장비 및 지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위성을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위성의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스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이 네 가지 밸류 체인이 우주 산업이 어떻게 보면 뼈대가 되는 토대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의 영역들 뭐 우주 여행이라든지 혹은 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우주 데이터 센터나 우주선 발사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이런 각각의 밸류 체인에 좀 속해 있는데 좀 응용된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막 요새 조금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광통신은 장비 및 시스템에 포함된다고 보면 될까요? 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나눠서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위성과 지상 간의 통신이 많았어요. 그래서 위성에서 쏴주는 이제 통신이 서비스가 지상에서 수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상에서의 장비가 안테나들이 있었던 건데, 최근에는 위성과 위성 간의 통신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위성과 위성 간의 통신은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지는 거다 보니까 매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질이 없는 공간에서의 광통신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광통신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좀 어려운 말로 이제 RF 통신과 광통신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광통신은 빔포밍이라고 해서 좀 좁고 강하게 쏴주는 통신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광통신도 위성 간 통신이 많아지다 보니 좀 성장하고 있는 영역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하늘과 땅 간의 수신보다 위성과 위성 간의 교신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과 위성 간의 통신에서 광통신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는 사실 지상 간에도 만약에 기술적으로 이게 송수신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광통신 자체가 워낙 데이터 송수신량이 많아질 수 있고, 또 데이터에 전송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은 응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네 가지 뼈대를 기초로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주 산업이 양적 성장 이루는데 재사용 로켓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로켓의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뭐가 있냐면 일회용 로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로켓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주 로켓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제가 우주 수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주 로켓은 인간이 만든 모든 운송 수단 중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운송 수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른 운송 수단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뭐 자동차도 있고 기차도 있고 비행기, 뭐 배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전부 다 지구상에서 운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어떤 존재를 고려하지 않냐면 산소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기름이 있는지는 확인하지만 산소가 있는지는 확인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구상에는 항상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주 공간에는 뭐가 없냐면 산소가 없어요. 그래서 우주 로켓은 연료도 싣고 올라가야 되는데 산소도 싣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무게가 엄청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로켓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로켓을 만드는 과학자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무게도 크지만 연료랑 산소로 채우는 무게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단점으로 이어지냐면, 내가 결국에는 수송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로켓을 개발한 건데, 연료 무게가 너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실어 나를 수 있는 무게가 한정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켓은 발사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면 단들이 분리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랫 단들은 연료를 다 쓰게 되면 분리가 돼서 버려지는, 그래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단들이 버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게 그것 때문인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들이 버려진다라는 말은 그 단들은 다시 못 쓴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높은 빠른 속도로 너무 높은 높이에서 떨어져서 바다 위에 풍덩 빠지면 사실 그걸 재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우주 로켓들은 일회용 로켓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누리호도 그렇고 뭐 세턴 5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로켓들이 일회용 로켓이 이어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일회용 로켓이다 보니까 문제는 발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데
뭐 비행기 티켓 값이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이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비행기를 한 번 타고 폐차시켜버리면 비행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로켓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사용 로켓이 등장을 한 게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예요. 그 재사용 로켓의 개념은 우주 로켓을 단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제가 이 물통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뚜껑 보이시는 게 이제 위성을 탑재했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우주 로켓에서 위성이 탑재되는 부분의 부피를 보면 한 10% 정도 차지를 해요. 그러면 나머지 90% 정도 되는 부분이 전부 다 뭐냐면 분리가 가능한 연료를 싣는 단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2단 로켓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1단 로켓에 연료가 꽉 차 있고 2단 로켓에도 연료가 꽉 차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발사되는 과정에서 1단에 있는 연료를 다 쓰게 되고 다 쓰면 제가 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2단에 있는 연료를 또 다 쓰면서 또 올라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2단에 있는 연료를 다 쓰면 버리는 과정. 이게 반복되는 게 기존에 있던 일회용 로켓이었는데 재사용 로켓 같은 경우에는 연료를 연소하면서 올라가다가 다 안 쓰고 좀 남겨놔요. 그리고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2단부터는 정상적으로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1단 로켓은 원래 같았으면 바다에 풍덩하고 빠져서 못 써야 돼요. 그런데 얘네가 연료가 좀 남아있잖아요. 추락하기 직전에 재점화를 시킵니다. 연료가 남아있다 보니까 불을 다시 붙이는 거예요. 떨어지던 게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떨어진 게 다시 올라갈 정도의 추력은 안 되지만 속도가 늦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그 바다 위에다가 미리 뭘 깔아두냐면 바지선을 깔아놔요. 그러면 얘가 속도가 느려지다가 상대 속도가 0이 되는 시점에 탁 착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지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음번 발사할 때 이 1단 로켓을 다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발사 단가가 많이 낮아지죠. 왜냐하면 재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어야 됐는데 이 1단 로켓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만들면 되니까 발사 단가가 낮아지는 게 첫 번째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음번 발사할 때까지 시간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것보다 일단 재사용한 로켓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다시 만드는 것이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세이브가 큰 것이 있는 거죠. 그 혁신이 일어난 2015년, 2017년 사이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많아지냐면 로켓 발사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기존까지는 내가 로켓을 발사하고 싶은 수요는 있었는데 발사 단가가 너무 비싸고 발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없었는데 발사할 수 있는 공급이 많이 늘려주는 대신 발사 단가도 낮아진 상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로켓을 나도 발사할래, 얘도 발사할래 라고 하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2020년까지만 해도 로켓 발사가 연간으로 100회 초반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는 324회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6년 만에 거의 3배 이상 성장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돼서 천천히 떨어지는 그게 망가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있죠. 로켓의 실패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특히 재사용 로켓 같은 경우에는 로켓 임무를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있고요. 재사용에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있어요. 로켓 임무는 결국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목적으로 한 수송의 임무가 제대로 달성이 됐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수송의 임무는 뭐냐면 내가 보내고 싶은 위성을 지구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임무 성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 165회 정도 스페이스X가 발사를 하거든요. 펠컨 9을 165회 모두 성공을 해요. 로켓 임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한 두세 번 정도는 뭐가 있었냐면 재사용에 실패를 해요.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떨어지다가 탁 제대로 안착을 못하고 좀 휘청휘청 하다가 넘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임무 성공이냐 실패냐의 관점에서는 스페이스X의 펠컨 9는 지난해 100% 성공을 했다. 그런데 재사용 관점에서는 거의 한 7, 8% 성공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사용 로켓 덕분에 지금 우주 산업이 조금 대중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정도. 그쵸. 로켓 발사가 많아지고 있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밸류체인에서 제일 앞단에 있는 밸류체인인 우주 로켓 발사가 많아지면서 뭐가 많아지냐면 위성 발사가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 위성 제조가 많아질 것이고 위성이 많이 올라가면 서비스 시장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그러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겠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결국은 지상에서 그 수요를 서비스를 수신하기 위한 장비 시장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산업에서 성장성을 말할 때 제일 먼저 얘기가 되는 것이 이 로켓의 발사 단가가 얼마
얼마나 낮아지고 있고 얼마만큼 많이 발사되느냐를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궤도 위성이라는 말 요새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기존 거랑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전 세계에서 수만 개씩 쏘아 올리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궤도라는 게 사실 낯설 것 같아요. 뭐 쉽게 말하면 뭘 의미하냐면 위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제가 위성을 지구 궤도에 보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구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얘가 운용되는지에 따라서 궤도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성을 보내더라도 어떤 궤도에서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그런데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의 궤도는 이 두 가지에 수렴합니다. 첫 번째가 저궤도고요. 두 번째가 정지궤도입니다. 저궤도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좀 유추할 수 있다시피 가까이에 있는 궤도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가까이서 도는 위성을 그냥 저궤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정지궤도는 뭘까요? 멀리 있는 궤도예요. 그러니까 저궤도는 가까이 있는 궤도고 정지궤도는 멀리 있는 궤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궤도가 이제 지구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숫자로 말씀드리면 200에서 200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정지궤도는 정확하게 35,800km 떨어져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해요. 저궤도는 200에서 2000km라고 이렇게 좀 범위가 되어 있는데 왜 정지궤도 같은 경우에는 35,800km냐? 라는 것이 이제 특이한 거죠. 지구로부터 약 35,800km 떨어져 있는 위성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24시간입니다. 뭐랑 같죠? 24시간이? 지구의 자전주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지구고 이 위성이 35,800km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게 같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돌기 때문에 항상 지구에서 봤을 때 이 정지궤도에 있는 위성은 어떻게 보이냐? 정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지궤도에 있는 위성이 실제로 정지에 있는 게 아니라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과 지구의 자전 기간이 맞물리면서 정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지궤도 위성이에요. 반면에 저궤도 같은 경우에는 지구를 매우 빠른 속도로 돕니다. 얼마 정도로 빠른 속도로 도냐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90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이 저궤도에 있는 위성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멈춰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리적인 차이점이 있다. 최근에 그래서 저궤도로 많이 발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과거에는 정지궤도로 많이 발사를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지궤도는 한 기만 있어도 내가 원하는 지역을 24시간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궤도는 한 기만 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지역을 커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정지궤도로 많이 발사했었는데 최근에는 저궤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저궤도가 지구로부터 가까이 있다 보니까 통신을 주고받기도 편하고 혹은 뭔가 사진을 찍어도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궤도에 있는 단점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요즘에는 많이 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지역을 커버를 잘 못하는 이 단점을 어떻게 커버하냐? 많이 발사함으로써 커버하는 면적을 늘리고 방문하는 주기를 좁혀서 이 단점을 해결했고 더 많이 발사함으로써 내가 이 사진을 찍는 주기도 더 짧게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저궤도 위성들이 많이 수요가 늘어날 수 있었던 배경이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재사용 로켓이 등장하면서 발사 단가가 낮아지니까 저궤도의 위성을 많이 발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로켓이 저궤도 위성을 여러 개 싣고 올라갈 수 있게 됐으니까 그리고 여러 번 또 반복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발사하는 비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과거에는 저궤도의 위성을 많이 발사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했던 거죠. 발사당 발사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근데 이제는 발사 비용이 싸지고 발사할 수 있는 공급 능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궤도로 위성 사업을 확장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마 지금 뉴스나 기사나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위성의 시스템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에 거의 한 95%는 저궤도향으로 발사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